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총선 등판론이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어제 찾았습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두 분과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 하나하나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그 대구를 찾았고 사실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모습들도 언론에 많이 좀 나왔거든요.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뭐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시작은 이제 그 업무적인 차원으로 그 방문을 하는 걸로 시작은 했지만 이제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많은 시민들하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또 열차도 연계하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그 출마를 염두에 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그 총선에는 스타가 필요하거든요. 스타가 나서줘가지고 여기저기 지원 유세도 다녀주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도 끌고 뉴스거리도 만들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출마의 그런 로드맵을 밟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반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장관이니까 장관의 위치에서는 그래도 지금 뭐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 아닌 장관의 그런 그 자세로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로드맵을 전개하시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또 내놔주셨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여러 해석이 있다는 거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노골적이다. 여러 해석이 아니라 한 방향의 정치인으로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행보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우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항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갔던 곳이 대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문을 해서 산업단지까지 시찰을 했어요. 과연 법무부 장관이 산업단지 시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산업단지를 시찰하면서 대구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 시민들 앞에서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과연 법무부 장관의 업무 영역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공보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하에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기자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의 구체적인 롤이 뭐가 돼야 되느냐, 당 내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쟁점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대정부 질문할 때 민주당하고 이렇게 의원들하고 싸우는 이런 투쟁력,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각인을 시켰고, 근데 선대위원장까지라면 그거는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에서 유사하게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원장은 어떤 자리냐면 당내 내부 권력 투쟁의 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민주당을 상대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당내 모든 이해관계의 한 가운데 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때로는 그들과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 그 선대위원장을 잘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비대위원까지 잘할지는 그거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잘 아시는 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단은 대통령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수직적인 당정 구도나 당무 개입 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어떤 분인지를 여의도 정치인 중에 아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 것 같고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한동훈 장관의 포지션 이런 게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 내부의 적들과의 관계가 있고 내부에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뭐 대선 후보급으로 커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그런 게 본인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런 정치적인 전망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도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예, 한 장관 앞으로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조만간 아마 사임을 하시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물론 용산과의 교감이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용산과 함께 그 의견을 같이 해서 아마도 당에서 어떠한 중책을 맡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장에 대한 역할론도 나오긴 한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는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아마 당 내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자리를 차지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각종 의원들 간의 그런 분쟁 같은 것들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한동훈 장관보다는 예측컨대 원희룡 장관 같은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내 화학적 결합에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분명 다음 총선에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하실 것이고 그 역할은 용산과의 충분한 교감 아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정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극지 않은 복권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뭐 정치인으로서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뭐 체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대선 차후 대선 주자로 뭐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이미 그 정도가 되면 성공할 거냐가 아니라 상당 부분 성공이 돼 있어요. 인지도가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물론 이제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막상 정치판에 나오면 항상 뭐 달라지는 경우들도 변수도 예, 있으니까. 정무적 공무원으로서 대화한 거는 그런 건 있는데 제가 그 검찰 출신 정치인들 이렇게 볼 때는 그 일반 국민들, 일반 주민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그걸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약간 권위적인지 아니면 낮은 자세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소통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이번에도 뭐 대구 시민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격의 없이 어울리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민주주의 정치인의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냐 아니면 정치인이냐를 좌우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소통적인 관점에서는 점수를 높여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박스화 돼 있는데 정치인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의도 그 정치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될지는 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차 그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이 오게 될 거고 그때는 또 사실 그 정치판의 평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냉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총선에 출마한다면 뭐 성공 가능성을 생각하려면 또 어디에 출마하느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뭐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뭐 지도부랑 말도 조금씩 엇갈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성공 가능성 좀 어느 정도 보세요, 변호사님? 우선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사실상 정부 여당의 그런 공격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분명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야당 입장에서는 손쉬운 상대는 아닐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인 한동훈과 국무위원 한동훈은 분명 달라 보일 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치인으로서 데뷔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인기였던 분도 계시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까지 얻을 정도로 대선 후보까지 바로 격상됐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국민들의 지지도 예전 같지 않고요. 아마 한동훈 장관도 아마 매서운 여론의 그런 검증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정치인들과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느냐.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은 당장 총선 승리와 무관하게 그 뒤에 아마 6개월 내, 1년 내 아마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윤곽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번 총선이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참여하시게 되면 그때 거의 한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간이 절대 오래 걸릴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을 연일 시사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사람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안내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준석이 가는 길에 동참해달라예요. 이름과 성별, 거주 지역을 수집하는 온라인 접수에 들어간 건데요. 이게 신당 창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진짜 창당을 하려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지금 좀 있으면 11월 하순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발기인 대회하고 장준이 만들고 그리고 5개 시도당에서 1,000명씩 각 이상 총 5,000명 이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른 뭐 그보다 먼저 시작했던 이태섭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선택 그 정당도 장준이 단계고 그리고 이제 그 아직 그 신인규 대표가 만들고 있는 정당도 뭐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준이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하는 이 그 뭐 구글 폼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발기인 대회 명단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발기인 대회용 명단은 언제 만들고 최소한의 그런 그 창당 작업은 언제 하는지가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그 전에는 뭐 초반에는 신당 창당의 의지라도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신당 창당의 의지 같은 건 잘 없는 것 근데 같고. 본인이 12월 27일로 그때 당시에 날짜를 좀 박았던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다른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신인규 대표가 만드는 그 정당이 미리 만들어지고 있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새로 신당을 만들고 발기인 대회나 뭐 입당하기 위한 그런 구글 폼을 받겠다고 하면 신인규 대표의 정당하고는 또 다른 정당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처음부터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시작도 안 했어요. 발기인 대회도 안 한 거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사 뭐 27일 날 신당 창당해서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때 시작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제가 뭐 미래한국당 만들어 봐서 아는데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신당 창당의 생각이 있는지가 이제는 좀 그것도 잘 믿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제 처음부터 신당 창당이라고 했던 게 단순히 이제 그런 뭐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레버리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무소속 대구 출마 이쪽으로 수렴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 뭐 신당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이나 뭐 신당에 참여하는 의원이 또 실제로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나 누구한테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나 이게 전부 다 부도수표가 되거든요. 자기가 무소속으로 되고 나가면 그동안 이 말해놓은 것들은 전부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하나의 정치적인 어찌 보면 굉장한 타격이고 지금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는지가 이제는 좀 플랜이 진짜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의 글을 보면요.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단 써져 있긴 합니다. 원영섭 변호사께서는 신당 글쎄다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이 아니고는 돌아갈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용산과는 이미 강을 건너버렸죠. 척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봉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당 창당이 아니고 어떠한 선택지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죠. 결과적으로 무소속 연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우선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아마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완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여의도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불씨가 사그라들기 전에 신당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많은 현역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계자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뭐 신당 창당과 연결이 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당밖에 만약에 선택지가 없다고 하면 뭐 원영석 변호사가 말씀하신 무소속으로 뭐 대구에 출마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신당에 창당되어 있는 금태섭 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말 자체가 본인의 신당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신당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완수할 수 없다면 저는 새로운 신당, 다른 금태섭 신당이라든가 다른 신당으로 가기보다는 무소속 연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소속 연대로 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것까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당에서는 사실 뭐 인류한 혁신이 띄우고 1호 혁신안으로 통합 말했었잖아요.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좀 더 가겠다라는 입장들은 당에서 이제 많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뭐 그런 이제 그 통합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호응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화가 그다음 대화로 넘어가는데 이제 너무 갔어요. 이제 다른 길로 너무 갔고 이렇게까지 이제 간 상황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그 다리를 건너갔고 그 다리를 거의 저는 불살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정치라는 게 뭐 분열하자 이게 구호일 수는 없잖아요. 통합하자 이게 구호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이재명 대표도 비명계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잘 해보자라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취하지 그 결국 비명계 나갈 거라 해서 나가라고 말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정치적인 레토릭만 남아 있고 더 이상 이제 그 뭐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어제 김기현 대표랑 인류한 혁신위원장 만났잖아요. 한 40분 정도 얘기했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끝나고 뭐 대변인이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총론적으로는 그 이번에 혁신이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이 혁신이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어요. 누가 뭐 잘했다 잘못이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정도까지 이제 잘 해나간다는 면에서는 혁신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갈등을 이야기하셨는데 혁신이는 갈등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원래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소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혁신이의 역할이고 혁신이가 뭐 완전히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뭐 원칙을 세우고 거기서 결정짓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권이 있냐 없냐 이것도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정권이 진짜 정권이 있으면 말을 못 해요. 정권이 어느 정도 그 제대로 된 정권이 아닐 때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많은 화두들을 이미 그 혁신이 단계에서 저는 던졌고 건강한 논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정치라는 게 서로 이제 소통은 해야 됩니다. 그 김기현 대표하고 혁신의 인유한 위원장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이번에 소통을 한번 하는 거고요. 이게 뭐 혁신이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차원으로 해석될 부분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 한 5, 6주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타이밍상 적절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혁신위의 중진 용퇴 요구 그리고 인 위원장의 대통령 측 신호 이 발언을 두고 좀 신경전이 오갔었는데 이거를 두고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어제 회동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관계를 오히려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발언이 나오셨겠죠. 그런데 기존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한 수준에 밖에 불과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방송 영상을 보게 되면 김기현 대표가 회담을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 40분 동안 본인들의 입장을 첨예하게 주장을 하고 대립된 관계만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봉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 당 대표께서 오히려 혁신안을 지금 1호밖에 수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른 혁신안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자체가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과연 이미 한 배를 탄 게 맞는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혁신위가 만약에 이대로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혁신위를 내세웠던 김기현 당대표의 그런 지도 체제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잘 마무리되어야겠지만 혁신위가 주장한 것은 영남 중진들의 지금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고 그것은 곧 본인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때문에 갈등이 여전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중진 용태론, 뭐 친윤 용태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총선까지 5개월 남아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지금 만약에 뭐 불출마 선언 하시겠다라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아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해야 된다고 말려야 될 입장이에요. 이 타이밍이. 그런데 일단 혁신위는 이제 런칭을 했고 혁신위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혁신위에서 할 이야기고 오히려 혁신위의 런칭 시점이 빨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시점이 안 맞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아무리 그 마음속으로 용태 마음이 있고 불출마의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타이밍이 너무 빠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적절한 타이밍과 모양새가 되는 그 시점에 뭐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윤심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거나 직접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혁신위는 존재할 필요가 원래 없었어요. 그거는 정당 안에서 지지고 볶든 어떤 기구를 만들든 그거를 스스로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혁신이잖아요. 그러면 윤심이 작용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본인들이 이제 이 존재의 의미, 그 건강한 갈등, 그 건강한 갈등의 룰을 사실은 좀 깨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적절치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태양광으로 가는 손전등하고 비슷한 겁니다. 태양 전지로 전기 공급해서 손전등을 켤 수 있지만 태양광이 있는데 손전등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건 맞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그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합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소통할 필요는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한 건강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지 이게 특별한 그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갈등 관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4호 혁신안 내놨잖아요. 4호 혁신안 내놓은 부분 보면 뭐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경쟁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실 출신 빼고는 다 좋아할 만한 혁신안이기 때문에 뭐 그 혁신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경선을 하라 이런 건데 예. 원칙적으로 경선을 하라 그러면 제일 좋아할 분들이 현역 의원들이세요.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경선하고 국민의힘의 경선은 그게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의 경선은 경선을 가장한 전략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시민단체나 이런 시민사회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할 때 그쪽에서 작동되는 게 있고 보수는 국민의힘은 그런 시민단체가 거의 없거나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경선의 요소가 민주당의 경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제일 크게 나타났냐면 경선 후유증입니다. 경선 후유증은 국민의힘은 경선 후유증을 그 치유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을 대대적으로 도입한 게 20대하고 21대였는데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그런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무 단계에서 조율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출범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답변 내놓을 걸로 보세요? 우선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과 국민의힘 상황을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를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인요한 혁신위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지금 여당 상황을 야당에 지금 빗대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요구를 한 바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만 그러한 요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경북 안동 고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안동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안동 선거에 만약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험지다 보니 안동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제일 앞에 서셔야 되는 당 대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한 주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흔들기를 하는 하나의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당 지도부에 이제 얘기한 건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이렇게 세 개인데 원칙과 상식이 말하는 바들이 이제 민주당의 뭐 잘 상황을 알고 말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적인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일 안을 제안했다. 혹시라도 정말 도덕성도 회복하고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비전 정치도 회복하면 탈당 못하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런 이제 추상적인 걸 던져가지고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그냥 제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야기한 것도 안 받아들일 거 아니까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뭐 갈라설 거는 거의 예정돼 있고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그런 스탠스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성 팬덤과 결별 요구도 있는데 그 강성 팬덤이 이제 경선을 전략 공천으로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어떻게 강성 팬덤하고 결별을 합니까? 그게 아예 당의 하나의 일부인데 그래서 그런 일은 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차피 뭐 비명계도 탈당하고 그나마 이분들은 사정이 좋은 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선거보조금이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런 이제 뭐 따뜻한 상태에서 출발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원칙과 상식은 사실 이 사이는 뭐 탈당을 시사하는 인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내에서 당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조금 전에 뭐 험지 출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뭐 김두관 의원 등등도 필요하다,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 원칙과 상식 인원들도 같은 의견 갖고 있는 인원들이 뭐 30명, 40명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정말 이 4인들만 주장하는 바가 맞는 겁니까 그럼? 물론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예측이 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이런 원칙과 상식이 출범하는 출범식 장소에 4명의 의원들만이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 숫자가 과연 얼마만큼 될지 오히려 의문이 되지 않나. 세를 오히려 과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4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스템 공천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원들 5, 그다음에 국민들 5. 투표를 통해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모두 다 현역 의원들이에요. 지역구 의원들로서 지역을 잘 관리했다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분명히 공천을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뭐 자객 공천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투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략 공천지로 분류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금 공천이 걱정이 되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자기한테 어떠한 공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당 대표, 당 지도부에게 위협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하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역 의원들로서 온당한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